사실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이 원활하게 거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동안의 그 정부 정책은 원활하게 거래되는 걸 막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거래를 하지 마라. 이래도 세금, 팔아도 세금, 사도 세금, 뭐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이 가격은 계속 높아지는데 거래는 별로 안 되고 그 전세 월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번 대책이 또 하나의 그런 대책을 만드는, 그래서 가격을 잡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당장은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는 그런 그런 문제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2주의 경제 기사와 뉴스 칼럼, 칼럼 네네네, 예, 그부터 시작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워낙 큰 뉴스여서 저희가 이걸 맞아요.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이 새로운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 대책이라고 이제 25번째 대책이죠. 그런데 기존의 대책보다는 그래도 이 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네네 좀 달라졌다. 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그래도 좀 이게 좀 애매한데 또 이런 맞아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이게 뭐 제가 보도자료 그 내용을 보니까 한 6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내용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여튼 그런 것도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일단 저희 역량이 부족하고 다음번에 뭐 부동산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듣는 시간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냥 그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 달라진 점이 이제 공급을 그동안은 이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공급을 이제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안을 정말 뭐 획기적인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수요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수요 억제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뭐 이제 그에 따른 부작용을 또 막는다고 임대차 3법도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수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을 버려라 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로 사실은 좀 안 되고 계속 지적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결국은 공급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네.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뭐 우려도 나오는데요. 뭐 일단은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뭐 83만 가구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이슈가 됐던 것은 원래 이제 수도권 서울 지역인데 그 그쵸. 안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공공 위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아서 저희가 뭐 이렇게 제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냥 단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이 공공 주도로 재건축을 맡겨주면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서 한번 뭐 크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초과 이익 예. 부담금, 그 초과 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네. 면제해주고 이 공공시행을 전제로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이 왜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데 특히 재건축을 막는데 굉장히 좀 나름 걸림돌이라고 인식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기는 하죠. 예,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한번 하면 10여 년이 지나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걸림돌 스텝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 보통은 그 중간에 허가가 잘 안 돼서 이제 오래 걸리고 뭐 동의를 얻는데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13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를 5년으로 줄이겠다. 뭐 이렇게 그거는 뭐 일종의 포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렇게 공공에 맡겨주시면 예를 들면 용적률 같은 것도 용적률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세대를 새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결국 그 얘기인데 기존에 한 300% 정도까지 되던 거를 500%까지도 이제 해주고 네. 그다음에 층수도 한 50층까지 가능하게 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일 그 저승사자 같은 게 이 초과 수익 환수 그거였는데 50%이 수익금의 50%를 이제 국가가 가져가겠다. 그 재초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것도 이 부담금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만 이 분양 권리를 주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뭐 적용이 안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그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주민의 동의를 뭐 4분의 3은 받아야 됐던 거를 3분의 2 맞아요. 받아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뭐 저거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그 사들일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알박기 같은 네네네. 걸로 그 사업을 지연시키는 거를 또 막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안들이 또 이렇게 네네.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시장에서 나름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웬만큼은 다 고려를 하지 않았나라는 네. 부분인데 이제 대전제가 공공.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이게 어떻게 보면 걸리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왜 결국 이게 제일 큰 부분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재건축을 못하게 막았던 것을 풀어준다는 소리인데 그때 전제는 공공이 하면. 그쵸. 입니다. 공공이 하면이죠. 근데 그래서 요번에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많은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풀어준 부분을 좀 포커스해서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이란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제가 Q&A 그 장관님과 Q&A 한 그 자료를 보니까 왜 민간은 완화 안 하고 공공이 나서야 되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비 사업은 원래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동안 조합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됨에 따라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됐다. 그래서 이거를 억제를 하면서 하려면 공공이 해야 된다. 결국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모든 걸 풀어주긴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는 못 보겠다. 근데 사실 초과이익 환수도 네.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사업을 시행할 만한 주체들한테는 사업성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시그널로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초과 대초안은 면제를 해주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러면 이 산 사람의 이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나중에 나에게 수익이 얼마나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결국 수익성이 낮은 형태의 개발이 되면 제초안을 결국은 안 하게 되는 예, 거잖아요. 제초안을 뭐 안 내도 예.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100을 벌 거를 100을 벌면 50을 그 제초안으로 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제초안은 안 냈지만 30밖에 못 벌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결국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4분의 3을 3분의 2로 동의를 네. 받아야 되는 비율을 그걸 그래서 같이 들어간 건가? 막 이제 약간 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뭐 저는 제가 사는 곳이 그런 대상은 아닐 것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익이 될 거냐 말 거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정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어쨌든 소유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의 굉장히 큰 고려 사항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공공 위주라고 하는 게 이게 내가 살 집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도 굉장히 좀 큰 그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왜 지금 그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는가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유동성이 많아져서 그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이 서울 도심에 살만한 좋은 새 집이 부족한 게 크고요. 그쵸. 그게 이제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긴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익스펙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좋아질 거냐 나빠질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 세 가지가 다 뭉쳐서 이제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킨 건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공급 부분을 이제 하면서 동시에 그런 기대 효과를 잡아보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인데 내가 그러면 정말로 살만한 좋은 집이 많이 생길 거냐. 그 익스펙테이션을 채워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는 이제 애매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얘도 하여튼 진행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벌써 이제 문제가 나온 부분이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어제 특히 뉴스에 많이 나왔던데 이게 이제 투기 수익을 잡겠다 이게 워낙 이 굳건한 의지다 보니까 맞아요. 이걸 발표하는 순간 보통 재건축 재개발 대상의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집을 사는 사람은 권리를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사람이 내가 함부로 집을 뭐 거기 있다 샀다가 나중에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뭐 현금 보상만 받고 그냥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그쵸. 거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그런 상황이 이미 벌어지는데 네. 이게 그러면 빨리빨리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네. 사실은 사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수가 네. 있잖아요. 이게 참 문제인 게 사실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이 원활하게 거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원활하게 근데 그동안의 그 정부 정책은 원활하게 거래되는 걸 막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거래를 하지 마라. 이래도 세금, 팔아도 세금, 사도 세금, 뭐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이 가격은 계속 높아지는데 거래는 별로 안 되고 그 전세 월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번 대책이 또 하나의 그런 대책을 만드는 그래서 가격을 잡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당장은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는 그런 그런 문제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럽죠.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이제 들어오신 뭐 TW님도 그러시고, 예, 김복선님도 그러시고, 다 이렇게 약간 걱정스럽고 또 그런 것 같다. 좀 이렇게 네.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라는 우려의 말씀들 네.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번 대책은 전월세 대책은 아예 없거든요. 지금 보면 집은 길게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기다렸다가 하거나 뭐 만약 떨어질 것 같다면은 기다릴 수도 있는데 전월세는 당장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월세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거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이제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라고 너무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예. 잡았는데요. 그 다음 기사는 이제 사실 뭐 여기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라고 해서 경제학과 관련된 분야의 50개 이상의 학회들이 다 모여서 물론 올해는 뭐 모여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원래는 모여서 했었죠.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학술 대회를 대대적으로 크게 여는 거고요.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 2월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술 대회 행사가 지난주에 열렸고 그 학술 대회 전체 통틀어서 그 언론의 관심을 받은 세션 발표가 이제 사실은 2건이 있었는데 물론 다른 발표들도 다 중요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다른 분들은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우리나 이러지.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소개해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어가지고 또 언론들의 관심도 받았던 내용에서 그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관한 거였어요. 이게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3건의 그 논문을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셨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좀 했던 했었죠. 타이틀입니다. 이제 피해 지원, 경기 부양, 뭐 재난지원금 목표에 따라서 규모 정해야 된다라는 타이틀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이 왜 주는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2가지가 이거예요. 피해를 지원하는 거다. 아니면 경기를 부양하는 거다. 물론 이제 같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연구 발표들을 들어보면 이게 같이 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피해 지원을, 그러니까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 계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떠올리는 뭐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런 곳들은 어차피 거리두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거기에 쓰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축된 업종은 재난지원금에 따른 이런 파장 효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좀 포커스가 덜 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경기 부양 효과다라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얼마나 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피해를 보신 분들 그 자연재해니까 이것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피해를 얼른 가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 부분은 사실 2차 재난지원금 이후부터 약간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문제가 많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1차는
전원에게 우리가 맞아요. 지급을 했는데 이건 도대체 목적이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피해를 안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저를 비롯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목적을 잡자면 이제 경기 부양 목적이라고밖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경기가 타격을 받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뭐 정말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 효과를 바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경기 부양 효과를 얻으려면 그냥 돈을 주면 그 돈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곤란하고 그 돈을 받아서 쓰면 그 쓴 돈을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죠. 그러면 그분이 또 다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경제에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순환을 선순환을 시키는 그런 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순환이 되려면은 받은 돈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얼마나 쓰느냐.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아니 그 기간도 정해놨었는데 그럼 당연히 다 쓴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어차피 썼을 돈을 그걸로 쓴 네,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왜냐면 그거는 굉장히 명확하게 포인트로 들어오거나 뭐 예. 이래가지고 했지만 저도 고백하건데 그 돈은 사실 받아갖고 뭐 밥 먹으러 갈 때 쓰고 그쵸.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밥 먹으러 만약 그 돈 없었으면 밥 먹으러 안 갔겠느냐? 갔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 돈 네. 원래 있었던 내 돈 쓸 거 그걸로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100%가 아니라 네네. 아무래도 적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규모 추정을 한 것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화면에 뭐 65.4에서 78.2까지 나온 것도 있고 26.2에서 36.1까지 나온 것도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요 보도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이 위에 나와 있는 높은 수치들 그러니까 높은 수치가 정부 입장에선 좋은 거죠. 왜냐면 그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게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꽤 중요한 게요. 50%가 사실은 중요한 이 기준입니다. 50%보다 높아지면 정부가 쓴 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케인지언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재정 승수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구체적인 거는 뭐 오늘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정부가 돈을 썼을 때 최대한도로 효과가 날 거라고 기대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수준이면 효과가 날 수 있느냐 하면 50% 이상이 되면 그러면 물론 그래도 효과가 안 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걸림돌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50% 이상을 쓰면 그래도 정부가 쓴 거보다는 더 효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하가 되면 정부가 쓴 돈보다 적게 효과가 나는. 그러니까 정부는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썼는데 실제 경제 효과는 뭐 700억 원밖에 안 난다. 이렇게 되는 그 기준이 5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 굉장히 사실 의미 있는 이게 그냥 네네. 사실은 50% 이제 이하 이상이 예. 생각보다는 의미가 사실 있어요. 근데 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발표하신 연구팀에서는 사실은 요 숫자 범위는 아니었고 되게 넓은 숫자 범위가 처음에 나와서 그거를 한 차례 더 보정을 했어요. 네네. 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한 차례 더 보정을 한 결과가 사실은 이 60, 70%대가 아니라 3, 40%대로 보정이 네네. 결과적으로 네네. 됐거든요. 네. 그 연구팀에서 말씀하신 네. 내용이. 근데 이 기사 보도에는 그 보정 전의 숫자가 제시가 돼서 저는 좀 물론 이제 기자분이 뭐 이거를 다 전체 발표를 뭐 보지 못하고 하셨을 네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래서 좀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됐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 세션 아니고 다른 세션에서도 재난지원금 관련된 그런 그 발표들이 몇 건이 좀 더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노동연구원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수치가 또 조금 수치가 높은 게 있기는 네네네.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논란의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학자들의 컨센서스는 약간 3, 40% 예, 사실은 네, 때인 것 같아요. 30%라고 네.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쵸.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경제학에서 그 연구를 해보면 뭐 세계적인 어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지난번 금융위기 때 세계 금융위기 때 2008년에 그때 25에서 30% 정도 미국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텍스의 깎아진 혜택을 것을, 예, 네. 그 효과가. 근데 그게 이런 효과가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서 보통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최고로 높아질 때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평상시에 이런 그 지원금을 주면 그 효과가 5%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만 나와도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정부가 준 돈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다라는 게 일반적인 경제 결과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30%가 하한이 가깝고 60, 70%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연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일단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이후도 네네. 계속 있고 사실 올해도 지금 4차, 맞습니다. 뭐 5차까지 벌써 얘기가 예,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로 뭐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서는 돈을 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 경기부양이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그 세션 발표 중에 플로어에서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거 위로금이다. 네. 위로금이다. 되게 지치셨기 때문에 위로금이다라는 그 위로금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위로를 우리가 아니, 꼭 예, 사실 돈으로 아까 받아야 되나?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별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통 믿기 때문에 정말 어떤 위로금의 형식이라고 그 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면 과연 이런 거를 해야 되나 이런 걸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이게 길게 이게 잠깐 얘기해서 될 문제는 그렇긴 아니어서 하죠. 그래서 예.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이 네네.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따끈따끈한 결과를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